딸만 낳는다고 시댁에서 쫓겨난 한 여성이 10년 후 롤스로이스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27세에 결혼해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김수정 씨는 첫째, 둘째, 셋째까지 연달아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이 집안에 못된 씨가 들어왔다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마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며 이혼을 요구했죠. 결국 세 딸과 함께 집에서 쫓겨난 수정 씨는 월세 25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하루에 서너 개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절망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마트에서 일하던 중 쓰러진 할머니를 구해드린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수정 씨는 어떻게 재벌가 며느리가 되어 화려한 복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봄 27세의 김수정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박진우와의 결혼식이었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수정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평범하지만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수정을 정말 아껴주는 남편이었거든요. 결혼 후 첫 신혼집에서 두 사람은 매일 밤 미래를 그려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아이는 몇 명을 낳을지, 어떤 이름을 지어줄지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정말 달콤했죠. 진우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다고 했고 수정도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댁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3대째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부유한 농가였습니다. 한우 600마리 정도를 기르는 꽤 규모 있는 농장이었어요. 시아버지 박대식은 65세로 전형적인 가부장이었죠.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농장을 물려받을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낳을 손자까지 벌써부터 계획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 김영자는 60세로 겉보기에는 온화해 보였지만 남편의 말에 절대 거스르지 않는 전통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수정은 처음에는 시댁분들도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1년 후인 2010년 수정은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시아버지는 손자가 태어날 거라며 벌써부터 농장 일을 가르쳐야겠다고 호기롭게 말씀하셨죠. 농장에서 키우는 송아지 이름도 미리 지어놓고 손자와 함께 키우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아들 태명을 미리 지어놓고 기다리셨어요. 수정 자신도 첫 아이라서 정말 설렜습니다. 태교에도 신경 쓰고 산전 관리도 열심히 받았죠.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책도 읽어주면서 뱃속 아이에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첫째는 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딸이라는 소식을 들은 순간 시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수정은 놓치지 않았어요. 실망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아버지는 첫째가 딸이면 아들 복이 있다고 하시며 웃어주셨습니다.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신다면서요. 수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시어머니도 손녀를 예뻐해 주셨고 진우도 딸바보가 되어 아이를 무척 아꼈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알아챘어요. 시댁분들의 실망감을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몰래 점집에 다녀오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 관상을 봐달라고 했던 겁니다. 점쟁이가 수정의 사주를 보더니 아들 복이 약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딸 궁합이 강해서 아들을 낳기 어렵다는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밤새 뒤척이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수정은 그때는 전혀 몰랐죠. 나중에 이웃 아주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이야기였어요.
2012년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온 가족의 기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아들이겠지 하는 간절함이 모든 가족의 얼굴에 드러났어요. 시아버지는 매일 조상님께 기도를 올리셨고, 시어머니는 아들 낳는데 좋다는 음식만 해주셨습니다. 미역국에는 소고기를 듬뿍 넣어주시고, 전복도 자주 끓여주셨어요. 수정도 이번엔 정말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시댁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진우도 이번엔 아들일 거라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성별을 알게 된 날,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지만 표정이 어두워지셨고, 시어머니도 예전처럼 살갑게 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때도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진우는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지만 집에서 부모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수정은 알 수 없었죠. 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부터 수정은 묘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셋째를 빨리 가지라는 압력을 넌지시 가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고, 시어머니는 옆집 며느리는 아들 둘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셨습니다. 심지어 TV에서 아들을 많이 낳은 연예인 이야기가 나와도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수정은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정의 절친한 친구 이지연이 어느 날 이상하다며 걱정을 표했습니다. 시댁이 너무 아들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말이에요. 요즘 시대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그때만 해도 낙관적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셋째는 분명 아들일 거라고 믿었거든요. 진우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시댁분들도 결국은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저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어른들의 바람 정도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수정이 몰랐던 것은 이미 시댁에서는 심각한 회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점점 수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도 남편의 눈치를 보며 수정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농장 일을 도와주러 오는 동네 아저씨들 앞에서도 며느리가 딸만 낳는다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역시 부모님의 압박을 받으며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수정만이 아직 이 모든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세 번째 임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셋째 임신 소식을 들은 시댁의 반응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쁨보다는 간절함과 조급함이 앞섰어요. 시아버지는 대놓고 이번엔 꼭 아들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조상님께 어떻게 뵐 거냐며 목소리를 높이셨죠. 3대째 이어온 농장을 누가 물려받겠냐고, 딸들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수정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직 임신 초기인데 벌써 이런 압박을 받다니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시아버지가 무당을 집으로 불러온 일이었어요. 어느 날 수정이 시댁에 갔더니 집 마당에서 구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무당이 북을 치며 수정을 보더니 이 집 며느리에게 귀신이 붙었다고 소리쳤어요. 아들을 못 낳게 하는 잡기가 붙어 있다는 거였죠. 여우 귀신이라는 둥, 뱀 귀신이라는 둥 온갖 말을 다 했어요. 수정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진지하게 무당의 말을 믿으셨어요.
수정에게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상한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하고 특정 날짜에는 찬물로만 목욕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임신부에게 좋지 않은 약초까지 달여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쑥과 익모초를 우린 물인데 냄새부터 역했어요. 수정은 무서웠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시댁의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혹시나 해서 산부인과 의사에게도 물어봤는데 의사는 그런 것들이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런 와중에 수정의 친정 어머니가 시댁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걱정되어 안부를 묻겠다고 오신 거였죠. 둘째 손녀도 보고 싶으시고 수정이 임신 중이라 몸조리는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친정 어머니에게 돌직구를 날렸어요.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아들을 못 낳느냐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친정에서 잘못 가르쳤으니 며느리가 이 모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대답도 못 하셨습니다. 결국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셨죠. 수정은 어머니를 바래다 드리며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정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시댁이 너무 이상하다고 이런 식으로 며느리를 대하는 집은 처음 본다고 하시면서요. 차라리 친정으로 와서 살라고 하셨지만 친정 형편도 넉넉하지 않다는 걸 수정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임신 중인 상황에서 수정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셋째가 아들이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진우의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수정이 우연히 진우가 회사 동료들과 통화하는 것을 들게 되었어요. 우리 마누라가 딸만 낳아서 집안이 난리라고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실망하고 계신다고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수정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남편마저 자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진우는 점점 부모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실망하고 계신다며 수정에게 이해해 달라고 했어요. 이번엔 정말 아들이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집안이 큰일 난다고 말했습니다. 농장도 물려받을 사람이 없고 제사도 누가 지낼 거냐고 하더라고요. 수정은 남편마저 자신을 압박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부모의 압력에 굴복해서 아내를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임신 중인데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태몽이 어땠는지, 배 모양이 어떤지 시댁에서 관찰하고 분석했어요. 배가 뾰족하면 아들이고 둥글면 딸이라는 둥, 얼굴이 못생겨지면 아들을 임신한 거라는 둥 온갖 미신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좋다는 음식만 강요당했고 잠자리 방향까지 지시받았어요. 심지어 임신부 체조도 아들 낳는데 좋다는 특별한 동작만 하라고 했습니다. 수정은 점점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아들을 낳는 도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 이지연은 수정을 만날 때마다 걱정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초췌해졌다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한테도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 차라리 친정으로 피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끝까지 버텨보겠다고 했어요. 이번엔 정말 아들일 수도 있지 않냐며 희망을 놓지 않았죠. 진우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수정의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병원에서 성별 검사를 받는 날, 수정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딸이라고요. 수정은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시댁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집에 가는 길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셋째도 딸이라는 소식을 들은 수정은 며칠 동안 시댁에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연습해 봤어요.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덜 실망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죠. 결국 수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셋째도 딸이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시아버지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이 집안에 못된 씨가 들어왔다고, 딸만 낳는 며느리는 우리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대째 이어온 농장을 누가 물려받겠냐고, 조상님께 어떻게 뵐 거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수정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정말 집안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걸까요? 전화를 끊은 후에도 귀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진우의 태도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우는 수정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부모님이 너무 실망하고 계신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정이 상상도 못한 말을 꺼냈어요. 사실 조미란이라는 여자가 있다고, 그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싶다고 고백한 거였습니다. 조미란은 진우의 회사 후배로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고 했어요. 수정은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임신 중인 아내에게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진우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집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미라는 이미 임신까지 한 상태라고 덧붙였어요. 수정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자신이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시아버지는 직접 수정을 불러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조상님께 어떻게 뵐 거냐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딸 셋을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농장 일도 배울 수 없고 제사도 지낼 수 없는 딸들은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수정은 무릎을 꿇고 매달렸어요. 세 딸과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넷째를 낳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대답은 더욱 잔혹했어요. 딸들은 어차피 시집가면 남의 식구라고, 우리가 키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미란이 낳을 아들이 우리 집의 진짜 후계자라고 하셨어요. 수정은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자신의 딸들까지 버리라는 말이었거든요. 이런 몰인정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 김영자도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그동안 친어머니처럼 챙겨주던 분이 하루아침에 차갑게 변한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팔자를 망친다고 하시면서 빨리 집을 나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수정이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게 했어요. 아이들 기저귀도 혼자 빨아야 했고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역국도 제대로 끓여주지 않았어요. 임신부에게는 영양가 있는 음식이 필요한데 말이죠. 더 가혹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시댁에서는 수정의 친정까지 찾아가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딸만 낳는 며느리 키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협박까지 했어요. 친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으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위자료도 친정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정의 부모님은 너무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게 충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농장에 빚이 많다며 온갖 이유를 댔어요. 실제로는 농장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도 장부를 조작해서 적자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수정이 받은 건 고작 몇백만 원의 위자료뿐이었어요. 새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진우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조미란이라는 여자는 이미 진우의 재혼 상대로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28세의 회사 후배로 야심이 많고 계산적인 성격이었어요. 진우의 집안이 부유하다는 걸 알고 접근한 거였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조미란은 얼마 후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시댁은 또다시 당황했지만 이미 수정을 내쫓은 후였습니다. 수정은 쓰디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아무도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까요. 친구 이지연이 수정을 도우려고 했지만 수정은 거절했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이지연은 수정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당부했죠. 수정은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어요. 비록 쫓겨났지만 누구에게 손 벌리고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수정은 세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5년간 살았던 집을 등지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 딸이 있었으니까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강한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큰딸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왜 이사를 가야 하냐고, 아빠는 왜 함께 안 오냐고 말이에요. 수정은 그 질문에 답하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2014년 말 수정은 세 딸과 함께 월세 25만 원짜리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을 겨우 마련해서 구한 집이었어요. 집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 투성이었고 비만 오면 물이 새서 양동이를 여러 개 놓아야 했어요. 화장실과 부엌이 한 공간에 있는 원룸 구조였죠. 창문도 반쪽밖에 없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습했습니다. 벌레들도 자주 나타났어요. 아이들이 처음 그 집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수정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큰딸이 엄마한테 물었어요. 왜 우리는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냐고, 아빠는 왜 함께 살지 않냐고 말이에요. 큰딸은 이제 4세였고 둘째는 2세, 막내는 갓 태어난 신생아였어요. 둘째는 계속 울었고 막내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건 느끼는 듯 했어요. 수정은 그 질문에 답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수정은 하루에 서너 개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신문을 배달하는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손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신문이 젖지 않게 비닐봉지에 싸서 배달해야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신문 배달비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신문 배달이 끝나면 오전에는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커피 기계 사용법도 몰라서 많이 혼났어요. 손님들 중에는 불친절하다고 화를 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대형마트로 가서 계산원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해서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잠깐 눈을 붙인 후 다시 신문 배달을 나가는 생활이었어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길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른 직원들이 놀라서 119를 부르려고 했지만 수정은 괜찮다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도 없었어요. 자신이 쓰러지면 아이들이 굶거든요. 수정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으면서 오늘 엄마가 맛있는 거 사올게 하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큰딸을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는데 보육료가 만만치 않았어요. 학용품이나 기저귀 같은 생필용품도 부담이었습니다. 큰딸의 연필이 다 떨어져서 그림을 못 그릴 뻔한 적도 있었어요. 둘째와 막내는 분유값과 기저귀 값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굶으면서도 아이들 밥은 챙겨줬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큰딸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우는 일이 자주 생긴 거였어요. 친구들이 자신에게는 아빠가 없다고 놀린다는 거였습니다. 아빠 직업이 뭐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어서 울었다고 했어요. 어린이집 행사에 아빠들이 오는 날에는 혼자만 엄마와 참석해야 해서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수정은 그 말을 듣고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야 한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친구 이지연이 몰래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쌀과 생필용품을 가져왔는데 수정이 발견하고 크게 화를 냈어요. 자선을 받고 살 수는 없다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연은 친구가 걱정되어서 한 일인데 수정이 그렇게 나오니까 서운했겠지만 수정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수정은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비록 힘들어도 당당하게 살고 싶었어요. 한편 전 남편 진우의 근황도 들려왔습니다. 조미란과 재혼을 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었어요. 조미란이 유산을 한 후 또다시 임신을 했지만 또 유산을 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조미란이 바람을 피우며 진우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진우가 농장 운영에도 소홀해져서 수익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시아버지도 후회하기 시작했다는 말도 있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수정은 그 소식을 들어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다만 자신과 아이들을 버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하지만 복수나 원망보다는 당장 아이들과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원망할 시간에 일을 더 하는 게 나았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정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어요.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세 딸은 엄마의 고생을 알고 있었는지 말썽을 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를 위해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큰딸은 동생들을 돌봐주고 둘째도 나름대로 막내를 챙겨주려고 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수정은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이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2017년 겨울, 수정은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3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생활은 빠듯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오후 2시쯤 한 할머니가 장을 보러 오셨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할머니였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계셨지만 전혀 거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말 친근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생필용품과 과일을 조금 사셨어요. 계산을 하는 동안 수정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다는 이야기,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 같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죠. 수정은 언제나 그렇듯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불친절한 분들도 많았지만 이 할머니는 정말 예의 바르셨어요. 계산이 끝나고 영수증을 드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기만 했습니다. 수정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예전에 간병사 일을 할 때 배운 응급처치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수정은 할머니의 의식을 확인하고 맥박을 재어봤어요. 맥박이 너무 약했습니다. 심장마비 증세 같았어요. 수정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 압박을 하면서 인공호흡을 해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 응급처치를 했어요. 다행히 할머니의 맥박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수정은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할머니가 병원으로 실려가실 때까지 곁에 있어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수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정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에도 수정은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가족분들이 올 때까지 혼자 계실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하셨지만 하루 정도는 입원해서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정은 할머니가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베개를 정리해드리고 물도 떠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 한진그룹 직원들이 몰려온 거예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병실로 들어오더니 할머니를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은 그제서야 이 할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직원들이 수정을 VIP 보호자로 착각하며 극진히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은 당황스러웠어요. 한정희 여사가 의식을 완전히 되찾으신 후 수정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셨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정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고마워하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감동이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가 직접 마트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당신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셨어요. 수정은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세 딸을 키우며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아이들도 함께 데려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이들 교육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수정은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할머니는 수정의 성품을 보고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거였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마음씨, 그리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신 거죠. 수정은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었어요. 결국 수정은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수정 같은 사람을 만난 게 자신의 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때까지도 수정은 그 할머니가 재벌가 할머니인 줄 완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할머니 정도로만 생각했죠.
할머니의 집으로 이사하는 날, 수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남동에 위치한 대저택이었거든요.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수정은 여기가 정말 사람이 사는 집인가 싶었어요. 자신들이 살던 반지하 방이 100개는 들어갈 것 같은 크기였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분수대까지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천장이 무척 높았고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딸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여기가 정말 우리가 살 집이냐고, 꿈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이제 7세가 된 큰딸은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둘째와 셋째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정은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당부했어요. 할머니께 신뢰가 되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한정희 여사는 수정 가족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나서 더욱 각별히 챙겨주셨습니다. 딸만 셋이라고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정말 분개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수정을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좋은 사립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알아보셨어요. 학비는 물론이고 교복, 가방, 학용품까지 모든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새 교복을 입어보는 날, 수정은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변변한 옷 한 벌 사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옷을 입힐 수 있게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과외 선생님도 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개별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정 자신도 할머니의 권유로 야간 대학에 다니며 경영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너는 분명 큰 그릇이라고,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크게 될 사람이라고 항상 격려해 주셨어요. 수정은 처음에는 자신 없어 했지만 할머니의 믿음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돕고 저녁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한정희 여사에게는 3명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맏손자 한민주는 35세로 한진그룹의 후계자였어요. 경영학을 전공했고 아버지를 도와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한민석은 33세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심장외과 전문의 과정을 마친 엘리트였어요. 셋째 한민호는 30세로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화가로 활동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둘째 한민석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와서 처음 수정 가족을 만났을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수정은 긴장해서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몰랐어요. 재벌가 아들이라니 자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말을 걸어도 되는 건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전혀 거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민석은 수정의 세 딸들을 정말 친동생처럼 예뻐해 주었습니다. 큰딸에게는 의학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둘째에게는 수학 문제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셋째와는 그림을 그리며 놀아주었습니다. 아이들도 민석 삼촌을 정말 좋아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 같은 존재를 만난 거였거든요. 할머니는 수정에게 가족의 역사를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한진그룹은 할아버지 댁에 작은 건설업체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였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평생 고생하며 일궈낸 결과였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자신도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수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정은 점점 이 집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할머니와 가족들이 워낙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특히 할머니는 수정을 진짜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수정이 공부하느라 힘들어하면 몸보신을 해주시고 아이들 걱정을 하면 함께 고민해 주셨어요.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각종 특별활동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큰딸은 과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둘째는 수학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그림에 재능을 보였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더욱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게 꿈 같아서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께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아이들에게도 겸손하게 살라고 가르쳤어요. 이 모든 건 할머니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정은 언젠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수정과 민석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민석이 병원에서 돌아오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숙제를 도와주거나 함께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정은 그런 민석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생긴 것 같아서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큰딸의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이었는데 수정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 민석이 대신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학교에서는 민석을 아이 아버지로 알고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이 아이가 정말 똑똑하다고 의대에 진학할 만한 자질이 있다고 칭찬하셨다고 해요. 민석은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수정에게 전해줬습니다. 마치 정말 자신의 딸이 칭찬받은 것처럼 기뻐했어요. 수정은 민석의 그런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자신은 이혼한 몸이고 아이까지 셋이나 있는데 이런 좋은 분과 가까워져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민석은 재벌가 아들이고 의사였어요. 얼마든지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민석은 수정의 억척스러운 삶과 아이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했어요. 수정같이 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새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대하는 수정의 모습에서 진정한 모성애를 느낄 수 있었다고 했어요. 한진그룹 본가의 다른 식구들은 처음에는 수정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특히 큰 며느리는 수정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 아니냐며 의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정은 절대 먼저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했거든요. 오히려 할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 차남의 신부감이 누구냐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진 기자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수정은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자신 때문에 민석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민석은 그런 수정을 위로하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수정은 계속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민석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혼한 몸이고 아이도 셋이나 있다고 민석은 더 좋은 분을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으면 민석의 앞길에 방해가 될 거라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민석의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민석이 수정에게 고백한 날을 수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2018년 봄날이었어요. 민석이 이렇게 말했어요. 수정 씨, 저는 수정 씨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수정 씨의 강인함과 아이들을 향한 사랑에 반했다고 이런 여성을 만난 게 자신의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수정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정말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구나 싶었습니다. 할머니도 두 사람의 관계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민석이가 저런 좋은 여자를 만난 게 우리 집안 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딸 셋을 그렇게 잘 키운 사람이면 우리 민석이도 잘 챙겨줄 거라고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수정을 정말 친딸처럼 생각하고 계셨어요. 친구 이지연도 수정의 변화를 보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수정을 만났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옷차림도 단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정말 밝아졌어요. 이지연은 수정에게 언니가 진짜 신데렐라가 됐다고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이루어진 결정이었어요. 민석은 수정에게 프로포즈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수정과 아이들을 지키고 사랑하겠다고 진짜 가족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수정은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민석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약혼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2019년 봄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에는 정계, 재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수정은 수천만 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10년 전 반지하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자신이 이런 날을 맞을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아이들도 예쁜 드레스를 입고 엄마의 결혼식을 축하해 줬습니다. 큰딸은 이제 9세, 둘째는 7세, 셋째는 5세가 되어 상황을 이해하고 정말 기뻐했어요.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수정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시댁 식구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수정은 롤스로이스 컬리넌을 타고 전 시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을 위해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완벽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까르띠에, 시계, 샤넬 수트를 착용했어요. 10년 전 그 집 앞에 멈춰선 롤스로이스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이런 고급차가 이 동네에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누가 탔을까 하며 수군거렸어요. 차에서 내리는 수정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전 초라한 모습으로 쫓겨났던 그 며느리가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수정은 당당하게 시댁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10년 전 초라한 모습으로 쫓겨났던 그 집으로 말이죠. 시아버지가 수정을 보고 말을 더듬었어요. 수정아, 내가 왜 여기에 하면서 당황해 하더라고요. 수정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아버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우아했는지 몰라요. 그때 전 남편 진우도 나타났습니다. 10년 사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조미란과의 재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조미란이 바람을 피우며 재산을 빼돌린 후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아들도 얻지 못했고 재산까지 잃은 거죠. 농장 경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빚이 많이 늘었다고 했어요. 진우는 수정을 보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아마 10년 전 자신이 수정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났을 거예요. 수정은 전 시댁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저를 딸만 낳는다고 쫓아내셨죠. 그런데 그 딸들이 지금 어떻게 자랐는지 아세요? 큰딸은 전교 1등으로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 둘째 딸은 수학영재원에 다니며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셋째 딸은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으며 재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벌가 며느리가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못된 씨라고 모욕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수정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너무 못되게 대했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수정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수정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저를 쫓아내 주셔서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딸들도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말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였어요. 원망 대신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더 큰 충격을 준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남편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진우 씨, 우리 이혼한 건 잘된 일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진정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고 아이들도 더 좋은 아버지를 얻었거든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수정은 당당하게 그 집을 나왔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말이죠. 동네 사람들은 모두 수정의 변화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들 했어요. 수정이 롤스로이스에 타서 떠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지금 수정은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민석과 함께 살고 있고 세 딸들도 모두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요. 2024년 현재 큰딸은 14세로 전교 1등을 유지하며 의대 진학을 꿈꾸고 있고 둘째는 12세로 수학영재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셋째는 10세로 그림 실력이 뛰어나서 여러 대회에서 상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수정은 지금 생각해보면 10년 전 그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쫓겨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거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수정처럼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더 큰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선행을 베풀고 진심으로 살다 보면 그 마음이 반드시 보답받는 날이 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